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이렇게 소개받은 최유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무슨 직업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제 소개받으신 이력대로 매우 다양한 일을 했었고, 우연히 이제 그 해로웨이를 읽게 되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말려 들어간 사람입니다. 뭐 체계적인 공부를 전공을 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제 학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발표 요청이 많은데 어, 그 매우 저 같은 게 저는 그냥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살떨리는 일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서요. 이것을 공유할 수 있게 공유 권한을 주십시오. 네. 최성희 선생님, 그 공유 권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지금 지정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람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네. 네, 김영규 교수님이 다 들으라고 했었는지. 네, 다른 분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탄로났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해러웨이와 공산의 사유라는 제목의 이야기고요. 공산의 사유는 이제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공산, 이제, 심포에시스, 심포에시스를 이제 저는 공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심은 함께 with란 뜻이고 포에시스는 만들다, 산출하다, 뭐 제작하다 이런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통상 이제 공동 제작이나 공동 생산 뭐 이 정도로 이제 번역하면 되는데 굳이 공산주의를 떠올리는 공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공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떠올리는 그 아주 오래된 열망들 속에서 우리가 계승할 수 있는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로웨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산이라고 번역을 했고 커뮤니즘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하이픈을 넣어서 공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종의 메타플라즘이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해로웨이한테 배운 것이고 아마도 이제 해로웨이가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번역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도나 해로웨이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바이오그래피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해로웨이의 물질 기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로웨이가 사회, 이른바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일종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물질 기호는 뭐 존로 같은 사람은 물질 기호론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물질 기호론은 사실은 이제 아주 상이한 두 전통 속에서 발전해 왔는데 하나는 그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 ANT라고 하는 행위적 연결망 이론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페미니스트 물질 기호론입니다. 그것은 이제 해로웨이가 주창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물질 기호론을 제가 얘기하면서 사이버그 선언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종과 실뜨기 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트러블과 함께 하기라고 하는 책 1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2003년에 반려종 선언이 나왔고 이때 이제 반려종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 이제 그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뜨기는 해로웨이의 물질 기호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사이기도 합니다.
또 공산이란 용어는 그다음 이제 공산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공산이란 용어는 발종 선언이 나오고 몇 년 뒤에 나온 그 When Species Meet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저는 종과 종이 만날 때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번역서에서 이제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제목은 종과 종이 만날 때로 할지, 지금 이제 다른 제목을 좀 할지라고 하는 것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기된 개념이고, 또 이제 친척이라는 것과 종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책에서 제기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친척은 뭐 영어로 kin, kind, 그래서 이제 헤러웨이는 kin과 kind를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반개혈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로부터 뭐 친척이 나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친척이 종류를 만든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뭐 우리말에서는 그 라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동류와 동종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라임은 맞췄을지 몰라도 그 헤러웨이가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른 말이어서 저는 그냥 친척과 종류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종류는 이제 통상 뭐 동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촉수적인 사유, 촉수적으로 사유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트러블과 함께하기의 2장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번역서에는 촉수 사유 이렇게 2장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또 약간 이제 동사형으로 할 거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이제 촉수 사유라고 바꿨는데 사실은 이게 thought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헤러웨이는 사유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형을 고집했어야 됐다라고 이제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꿀 때는 제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러블과 함께하기는 사실은 이제 인류세라는 담론을 겨냥해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담론을 어떻게 물질 이론적으로 변형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게 헤러웨이의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유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유 2장에 이제 제사가 think we must 생각하세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제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유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그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촉수적으로 사유할 것을 이제 그 요청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이어서 대충 이제 여기까지 커버가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시간이 더 남으면 슬루세 이야기, 슬루세하고 이야기를 바꾼다는 것, 그리고 트러블과 함께하기에 나와 있는 가밀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그것의 이제 그 논쟁적인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아마 강의에서는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철학자 혹은 이제 과학자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림, 하나의 구조,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쫙 엮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야망이죠. 그래서 많은 그림이 제시되었고 이제 그래 왔었죠. 전체를 조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전체 이것이 세계의 모습이라고 하면 전체를 조망하려면 눈이 세계 바깥에 있어야 돼요. 눈이 세계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헤러웨이 문제의식은 누가 이런 눈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신이나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헤러웨이는 이런 시선, 특히 이제 과학이 이런 시선을 주장하죠. 객관성이라는 말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헤러웨이는 이제 가츠 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유한자이고 땅에 북박혀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객관성에 관련된 과학의 이야기들,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 그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그것의 진리성을 주장하는 시선들에 대해서 사실은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이제 비판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러웨이는 이런 그 세계상 대신에 제시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위빙이라고
배짝이죠. 위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헤로인은 실뜨기라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기호 이것이 이제 물질 기호론이 바라보는 세계상인데요. 물질 기호론은 세계가 단 하나의 구조나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그물망들의 얽힘들 이런 여러 그물망들의 얽힘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어느 실로부터 나왔는지 한 실을 따라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제나 구체적인 케이스 속에서 연구를 하고 케이스와 이론 그러니까 경험과 이론이 분리되지 않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물질기호론에 따르면 세계는 관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세계는 기호론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세계는 물질적이죠. 신체를 갖고 피지컬리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신체와 신체 간의 관계에 의해서 모양이 지어진다는 면에서 물질적이지요. 그래서 물질기호론이 탐사하는 문제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현실에서 성취를 이뤄내거나 실패하는가, 실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 특징이 뭐고, 무엇을 배제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의 생산성과 수행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그물망들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의미, 의제들, 이런 것들이 뭔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현실들을 설명하는가, 또 이런 것들이, 이런 그물망들이 어떤 것과 마찰을 빚고, 또 어떻게 서로를 무시하는가 그리고 어떤 그물망들이 다른 그물망을 식민화하는가 또 식민화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로웨이가 시작한 페미니스트 머티리얼 그러니까 세마틱스라고 하는 것은 ANT보다는 그 언어의 의미작용과 정치적인 문제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이제 정치 운동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령 뭐 ANT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 실험실에서 과학적 사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과는 아주 그러니까 상이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ANT의 물질기호론과 페미니스트 물질기호론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들을 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헤로이는 이제 내러티브 그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그 말의 수사와 형상이 바뀜으로써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구부러지는가 그런 것들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말, 중립적인 그 내러티브, 과학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아는지, 보는지, 느끼는지 선택하고 조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그 말이 말해지고 있는가 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배적인 위치에서 많이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자는 대부분 지배 계층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라든지 페미니스트들은 과학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반과학을 부르짖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헤로인이 이렇게 말해요. 과학이 만들어진 거 맞다. 그렇지만 날조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왜 과학을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학을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헤로인은 테크노 사이언스에 대한 아주 다른 내러티브를 제시를 합니다. 선언에서 제기된 건데요. 내가 마이크가 켜져 있나 봐요. 사이버그 선언에서 네. 사이버그 선언에서 제기된
이제 그 사이보그 선언에 대한 그 사이보그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주 전사였습니다. 이것은 세기 중반에 미국의 테크노 사이언스의 꿈, 군사주의적인 꿈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헤로웨이가 이런 우주 전사 대신에 새롭게 제기하는 그 이미지는 이런 형상입니다. 유색 여성이 동물과 접합되어져 있고 가슴에는 딥 스위치를 달고 있고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은 아주 황무지와 동토입니다. 동토이고 그 여성의 손은 인간의 손이라기보다는 그 고양이과의 손을 닮아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그 우주를 연상시키는 여기 이제 뭐 중력 우물도 있고 이런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린넨베이크가 사이보그 선언을 쓰면서 그 사이보그 선언을 보고 이제 그린 그림이지요. 그런데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우주전사의 이미지로부터 이런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이 두 그림이 두 형상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다르지요. 이 첫 번째 그림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주 정복, 우주까지 뻗어나가는 인간의 진보, 그것 외에 별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그림은 이런 항무지를 유지할 수 있고 테크노 사이언스가 주는 그런 폭력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가슴에 딥 스위치를 달고 있고 인물과 인간의 의시할 수 있고 또 그 유색 여성이라고 하는 유색 여성은 사실 그 유색 여성은 사실 이제 미국 페미니즘에서 부정적으로밖에 그 정의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흑인 여성은 여성이 아니고 흑인을 대표하지도 않고 뭐 멕시칸 여성도 마찬가지고 멕시코인이 하지 않지요. 언제나 멕시코인이 아닌 흑인이 아닌 여성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밖에 규정되지 않는 그런 여성을 이렇게 내보임으로써 그것에 들어있는 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고 이런 이야기들 그것이 또 그들과 어떻게 연합하는 그 세계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로웨이는 이 사이보그로부터 이런 새로운 형상의 사이보그가 이런 우주전사, 그때 이제 핵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80년대니까. 이 사이보그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는 없을까?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를 겁니다. 여성이라고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는 아니고 여성 사이보그라고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녀가 정치적인 올바름을 가져야만 이 우주전사와 맞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그 헤로웨이는 이제 물질 기호론으로부터 그러니까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르게 바꾸어 버립니다. 객관성은 중립성, 무엇으로부터 떠나 있는 어떤 신체로부터 떠나 있는 중립성을 의미하는데 헤로웨이는 체현적인 객관성을 얘기합니다. 누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부터의 시선이 아니고 누군가의 눈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이고 그러니까 과학의 진보를 말하는 과학은 보편적인 보편적인 내러티브가 아니고 백인 남성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형상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웨이는 그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을 경계가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 그런 경계를 허무는
그리고 딥스위치를 달고 있음으로써 어떤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정체성의 분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경계를 만드는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이유는 딥스위치, 그 가슴에 있는 것은 딥스위치인데 컴퓨터 열어보면 리셋을 시키는 장치가 딥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딥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또 새롭게 컴퓨터를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경계를 허무는 것은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에서 헤로이는 하나는 너무 적고 둘은 오직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보통 그 뭔가 이렇게 페미니즘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은 원초적인 하나를 주장하는 경향이 많았었고, 또 동일성의 철학에서는 동일자와 타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그 적과 동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는 너무 적고 둘은 오직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뿐이고 우리는 하나와 둘 사이에 많은 가능성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헤로이가 새롭게 갱신한 그 이미지, 사이보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능력, 그러니까 그때 반테크노 사이언스에 대한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핵전쟁, 그다음에 그 공장의 자동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반테크노 사이언스는 기조가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헤로이는 기술 능력에 대한 강력한 기쁨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것은 체인의 한 양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사이보그 이미지가 아니고, 이런 사이보그를 가지고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준 거죠. 그러면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계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경계를 만들면 경계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로웨이가 2003년에 발표한 글이 반려종 선언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동물, 특히 이제 가축인 개와 인간의 관계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제 사이보그 선언이 사이보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버림으로써 진보와 정복의 상징인 테크노 사이언스라고 하는 서사를 내파시키는 방식이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라고 하는 문제적인 형상, 개도 사실은 굉장히 작정적이죠. 완전히 자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도 아닌 그런 형상이죠. 그런 형상을 등장시켜서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경계를, 그 중간에 있는 자를 등장시켜서 의문시합니다. 근데 이제 헤로웨이는 여기서 반려종 선언을 쓰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른 사이보그와 보통 개의 차이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즐거이 사이보그에 대해서 사이보그와 멀어질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즐거이 계획에 빠져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보그 선언에서는 페미니스트 사이보그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갖추어야 됐었어요.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했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개에게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이한 종들 사이에 함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정치와 윤리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헤로이는 반려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제 컴패니언 스피시스인데 이런 종은 생물학적으로 없지요. 그런데 헤로이는 이것은 생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패니언은 이제 어원이 쿰파니스,
함께 빵을 나누다, 함께 빵을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컴패니언이라는 것이 빵을 나눈다는 것이 빵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탁 메뉴에 너와 내가 함께 메뉴에 올라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몸을 취하는 관계, 식탁 그 메뉴에 저녁 식사 메뉴에 같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몸을 취하는 관계이죠. 서로 몸을 취하는 관계는 흔히 약육 강식으로 이해되죠. 근데 헤로웨이는 여기서 companion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companion species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몸을 서로 먹는 관계, 포식과 피식의 관계는 언제나 약육 강식으로 환원되어지는 관계에서 다른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또 들여다봅니다. 종이라는 말의 어원은 스페이스를 보다라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리를 붙여서 거듭 돌아보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종이, 아주 서로 다른 종이 만나서 조우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약육 방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와 윤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리스페스르는 이제 리스펙트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 경의를 표하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패니언 스피시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형상, 개로부터 그런 새로운 형상을 끌어내므로써 걔는 인간과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같이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형상들을 끌어내면서 약육 방식의 내러티브가 아닌 아주 다른 내러티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굉장히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When Species Meet입니다. When Species Meet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개를 만질 때 나는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만지고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되기는 어떤 의미에서 세속적이게 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 만지고 있는 내 개가 그냥 애완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끊임없는 감정 노동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대상일 뿐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와 무엇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지다, 터치, 또 이제 주목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감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촉은 만짐으로써 시각이라는 것은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시각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만지는 순간 그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주체와 대상의 폭력적인 분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 이어져 있는 관계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를 감각하게 해준다고 페미니스트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헤로웨이는 내가 나의 개를 만질 때 누구를 만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만지고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주체를 의미하고 무엇은 대상이잖아요. 누구와 무엇이 한꺼번에 될 수는 없죠. 내가 누구이면 상대는 반드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대가 누구이면 나는 반드시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언제나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 된다, 인간이 누구가 아니고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 왔죠. 그러나 헤로에는 접촉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화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무엇이 되는가, 누구와 무엇이라고 하는 문제적인 관계를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하는 것, 함께 되기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세속적이게 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물음이 이 첫 번째 물음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일반성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둘레즈 가타리가 말하는 것처럼 되기 이제 이건 둘레즈 가타리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레즈 가타리 개념도 되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헤로에는 이제 굳이 becoming with 이렇게 이제 붙이면서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둘레즈 가타리에게 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칙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마술사 같은 혹은 에이허브 선장의 모비딕 같은 그런 변칙적인 존재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 존재는 뭐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통념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퉁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일반성으로 일상을 환원하는 것이죠. 함께 되기는 이런 일반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게 되는 것. 지금 이게 순수함과 무구함과는 거리가 먼 이리저리 그러니까 월들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리저리 엮여 있는 그런 의미란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함께 되기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게 되는 실천. 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일상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일상과 실험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처할 수 있게 돼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로에는 이제 이런 세속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보그 선언에서는 earthly라고 쓰고 있고 When Species Meet에서는 이제 worldly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신이 제거된 secular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깨끗한 천상의 세계가 아니고 혹은 이론을 위해서 정화된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뒹굴고 있는 세계. 그래서 죄가 없을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천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산다라는 의미로 earthly를 이제 썼고요.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의 그러니까 슬로건이 사이보그 for earthly survival이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썼고 종과 종이 만날 때 When Species Meet에서는 월들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해야 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복수종의 생명체들과 복수종 헤로웨이의 용어로서는 이제 크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메타플라즘인데요. 크리에이처를 메타플라즘한 거죠. 크리터, 주 해충, 성가신 존재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 크리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수종의 크리터들과 뒹굴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세속적이다라는 의미로 월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복수종들과 만나게 되는 장인데 그 만남은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중하고 응답하고 몇 번이고 돌아보고 환대하고 주의하고 정중히 행동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모두 예의 바른 인사, 폴리스의 구성, 종과 종이 만날 때의 장소에 결부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남에 임해서 즉 존경과 경의를 표함에 임해서 이제 그러니까 regard라고 쓰고요. 리스페이스 이제 regard도 뭔가 주의를 기울이다 이제 이런 의미니까요. 존중 이런 의미니까 regard, respect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려와 종을 함께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되기의 세계이고 반려와 종이 함께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누구가 되고 인간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무엇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누구가 될 때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누구가 될 때 상대가 무엇이 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무엇이 되는 관계는 권력의 비대칭적인 관계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관계이고 그런 아주 곤란하고 복잡한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결부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소는 단지 공간이 아니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장소는 의미화되는 것이고 그 의미하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것이 반드시 약육강식으로 귀결되지 않는 그런 정치의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로에는 종이란 말이 어원으로부터 종과의 관계, 윤리, 리스펙트, 서로 리스펙트하는 관계, 서로 리스펙트하는 관계여야만이 사실은 평등한 관계이고 그것으로부터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와의 만남에 대한 그 헤로의 이런 접근 방식은 기존의 타자성의 철학, 레비나스와 데리다로 대표되는 철학과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타자에 대한 응답 능력과 한대에 대한 윤리학을 중요하게 개진한 사람은 이제 뭐 레비나스이지만 레비나스는 결코 비인간을 타자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데리다는 그것을 이어받았지만 인간 너머의 세계로, 인간 이상의 세계로 이제 확장을 하지요. 그래서 헤로에는 이제 종종 데리다를 언급합니다. 이제 그 종가족이 만날 때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리다의 글은 이제 두 개 강연록인데요. 이제 이 엔세이, 애니멀 리스판즈 이제 그래서 동물은 응답했는가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고 부속 강의가 이제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이라고 하는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제 데리다는 전통적인 철학이 명명하는 the animal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 animals가 아닌 단수 명사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통 철학은 그 단수 명사 the animal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가진 능력을 가지지 않은 무능력을 가르는 기준으로 동물들을 모욕해 왔다는 것이죠. 가령 인간은 응답할 수 있지만 동물은 반응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데리다는 인간에게만 할당된 응답이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인간은 정말 응답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헤로웨이는 이제 이런 그 데리다의 비판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강연록인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에서는 뭔가 누락된 것이 있다라고 이제 그 지적을 합니다. 이 아티클은 이제 그 데리다가 욕실에서 벌거벗고 나오는데 이 고양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벌거벗어 입고 있는 자기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고양이 시선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벌거벗음을 나는 벌거벗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이제 강연이 시작되는데요. 나는 적나라한 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연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사실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벌거벗을 수 없지요. 고양이 역시 벌거벗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수치심 때문에 벌거벗을 수 없고 고양이는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인간의 정별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어떤 존재론적인 등급으로 매겨온 철학의 수치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이제 길게 데리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데리다가 주목하는 것은 제로미 벤담의 그들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게 벤덤이 포착하는 것은 어떤 능동성으로서의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겪는 것, 수동성, 무능력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취약성, 필멸성, 능력 속에 있는 무능력을 포착했고 이런 질문을 할 때야말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질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종별성에 국한된 그것을 마치 보편적인 능력이나 되는 듯이 내세우면서 동물이라고 하는 the animal이라고 하는 단순 명사로서 무능력을 상징하게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무능력을 포착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로웨이는 왜 거기서 데리다는 끝나버리는 걸까라고 질문합니다.
고통을 주목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 200년간, 지난 200년간 진행되어 온 식육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그런 식육 산업이 동물들을 살리고 죽이는 그 끔찍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고통으로만 환원해 버린다면 동물은 고통받는 타자로 환원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은 그날 아침에 이제 데리다가 말한 뭐 신화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철학의 대리물도 아니고 실제 고양이, 그 고양이가 데리다에게 데리다를 쳐다봤던 그 고양이에 대한 응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그날 아침에 데리다를 응시한 고양이의 세계, 데리다에게 예의 바른 아침 인사와 놀기를 요청하는 고양이에게 응답할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헤로웨이가 보기에는 데리다는 이제 고양이 시선을 느껴놓고 아주 이제 그런 시선, 여태까지 뭐 시선을 못 느꼈을 리가 없죠. 근데 아주 다르게 그 시선을 느껴놓고는 고양이의 세계에 좀 더 잠입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철학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헤로웨이 묻습니다. 인간 데리다는 분명히 고양이하고 즐겁게 놀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그랬겠지만 철학자 데리다는 그것을 자신의 철학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자 데리다가 고양이의 세계에 좀 더 호기심을 가졌다면 자신 일상적으로 하는 고양이의 놀이, 그런 것이 그의 중요한 철학의 주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웨이는 동물이 돌아보았을 때 철학자는 응답했는가라고 데리다의 말을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헤로웨이가 데리다가 참조했으면 좋았을 과학자 이야기를 쓰는데요. 데리다는 동물을 이제 그 반응 기계로 여기는 행동주의 과학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갔고 그 비판은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동물을 반응 기계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는 과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헤로웨이가 주목하는 과학자는 바바라 스모츠라고 하는 유인원을 연구하고 개코 원숭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아프리카 나이바샤에 가서 현장 연구를 갔어요. 이게 이제 개코 원숭이인데 비비라고도 불립니다. 개코 원숭이를 연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숨어서 개코 원숭이 생활상을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개코 원숭이가 맨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숨어 있어도 자기를 볼 수 없는 자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스모츠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의 교리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가 개입해서 그 개코 원숭이의 그 삶을 교란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도저히 논문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스모츠는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스모츠는 개코 원숭이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코 원숭이들이 앉고 걷고 인사하고 발성하고 하는 법들을 이게 어설프게 계속 한 1년 정도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개코 원숭이의 그런 행동들, 제스처가 이제 스모츠의 몸에 어느 정도 붙으니까 개코 원숭이의 신호를 자기가 알아차릴 수 있었고 자기도 어설프게 개코 원숭이에게 신호를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개코 원숭이가 이렇게 막 그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 이제 스모츠가 연구를 위해서 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지마, 더 이상 오지마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신호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스모츠가 개코 원숭이를 모방하고 흉내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아주 조화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코 원숭이에게, 그러니까 그 개코 원숭이의 스모츠는 여전히 이제 의심쩍은 이족 보행 동물이고 그렇지만 처음처럼 더 이상 알 수 없는 침입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헤로웨이는 관대한 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침입자는 아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조금 다가와도 좋은 그런 이심이 관계가 된 거죠. 스머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코 원숭이 굉장히 싸웠습니다. 스머치 또한 이렇게 서로 일종의 이렇게 관계를 트면서 약간의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머치가 그렇지 않았으면 개코 원숭이의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랬겠죠. 그렇게 이제 서로 서투르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서로 의심스럽지만 약간의 위험을 무릅쓸 용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것은 스머치가 개코 원숭이에 예의 바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짓으로 그들이 세계잖아요. 그들이 세계에 들어가기를 그 방문자로서 예의를 차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개코 원숭이에게 스머치는 어느 정도 얘 좀 얘 아주 망나니는 아니군. 얼굴을 이제 개코 원숭이에게 스머치가 얼굴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머치는 이제 무사히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한 것은 해로웨이가 쓴 종 가족이 만날 때의 노트인데요. 이 사람은 노트를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데리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데리다는 스머치를 참조했었어야 된다. 왜 철학자들은 너네 철학의 캐논들만 그렇게 열심히 읽고 이런 생물학이나 생물학 연구들이나 그 연구들에서 얼마나 다른 종과의 만남들 없이 그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지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동물 기계로서는 도저히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연구들을 왜 보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해로웨이는 자신 또한 그 데리다에게 호기심을 가지라고 요청했지만 자기가 80년대 이제 그 영장류 시각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지요. 그때 자기도 그런 호기심에 대한 그런 그 습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종 타자와 복수종의 인간 이상의 존재들과 만나기 위해서 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어떤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헤로의 책에서는 이렇게 미주라고 하는 것은 책의 본문과 이렇게 이제 얽혀 들어갑니다. 그가 말하는 물질 기호론의 얽힘들처럼 그의 글들도 이렇게 막 얽혀 들어갑니다. 미주를 하나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이야 뭐 이제 많이 읽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미주는 이제 그 많이들은 안 읽으시니까요. 헤로에는 이제 스머치로부터 데리다가 포착했던 고통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합니다. 스머치가 이제 말하기를 그 있음 혹은 함께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엇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맛보는 것이다. 맛보는 무엇이다 라고 이제 스머치가 얘기했다는 거죠. 맛보는 거, 먹는 거죠. 먹는 건 먹히는 것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고 신체와 시체가 피지컬이 섞이는 것이고 서로 어전죽이 되는 되는 생명력을 가는 것이죠. 헤르웨이는 이것을 놀이와 일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놀이는 고통만이 아니라 함께 성취하는 기쁨이 있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웨이는 고통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려동 선언 그 위에 나오는 그 트러블과 함께하기도 다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헤로웨이가 공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함께 되기이고 함께 만들기이고 유능하게 되기입니다. 유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머치가 개코 원숭이에게 얼굴을 획득한 덕분에 그는 유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죠.
또한 그 개코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코 원숭이도 스머츠의 그 방문, 스머츠의 그 노력, 예의 바른 인사를 받아들인 덕분에 더 이상 너무 신경증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처음에는 스머츠의 조금의 기척만 있어도 늘 도망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뭐 견딜만한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유능하게 되기입니다. 이 그 수식은 이제 트러블과 함께 하기에 나오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테라폴리스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 헤로웨가 표현하고 있는 이게 중적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적분이 약하게 누적된.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문학 베이스이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좀 잘난 척 할 수 있을 겁니다. 적분이 더하기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적분은 매우 연속적인 변화를 더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수로 더하기 하는 건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더하기 하는 건데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들, 아주 연속적인 거, 그것을 더하기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테라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는 이제 변화에 의해서 이런 변수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운 뭐 이런 fx는 x3승, ax3승 이 정도 되겠죠. 이런 것이 함수입니다. 이런 x가 이제 변수이죠.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 함수는 이제 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을 이제 테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변수가 n개인데요. n개인데 n개는 규정되어져 있지 않은 n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수가 무한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건 x1이라고 하면 또 x2라고 하는 차원 x3,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평면, 유클리드 평면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n 차원의 변수들을 가진 그런 그 함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t 시간이 이제 있지요. 그리고 x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놓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하나의 스타프 사물일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커패시티, 역량일 것이고 또 사회성, 그러니까 스머치가 개코 원숭이에게 약간의 사회성을 보여준 바람에 그들의 세계가 달라졌죠. 그리고 물질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이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테라라는 함수는 다양체입니다.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늘 출렁출렁 거리는 다양체입니다. 적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볼까요? 적분의 시작은 알파에서 시작되는데 이 알파는 생태, 진화, 발생 생물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코, 이보, 데보,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생태론적이고 진화론적이고 발생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뭐 우주의 시작이라든지 지구의 시작이라든지 빅뱅의 시작이라든지 그런 시작점이 아니고 복수종의 후성설이라고 이제 후성설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우리는 그 생물들이 다 어떤 유전자로부터 명령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발현되는 것이 이제 생명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후성적으로 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무엇과 관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이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시간들인 것이죠. 이 변화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회복 중인 다원적인 우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적인 우주이기 때문에 끝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작도 언제 계속 시작되고 있고 끝은 회복 중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시작도 끝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뭔가 하나의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전체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테라폴리스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고 폴리스는 정치체잖아요. 정치체의 액터들은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들, 사물들, 크리터들이 모두 액터이고 그것들이 어떤 관계들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폴리스의 모양은 계속 변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이 바로 실뜨기입니다. 실뜨기는 이렇게 스트링 피겨 라고 이제 종가종이 만날 때까지는 캣 크레들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트러블과 함께하기부터는 이제 그 실뜨기라고 스트링 피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뜨기는 이 SF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수학 방정식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이언스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판타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은 팩트가 되기 이전엔 다 판타지였죠. 그러니까 팩트, 판타지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이어온 그런 관계들, 계속되어 온 관계들, 변화무쌍하게 이어오던 관계들, 그것이 지금의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스크래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쌓여온 관계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서로 밀착되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상호적으로 포획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이제 헤로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여서 이렇게 쉽사리 잘 떨어지지 않는 관계들, 그런 것들이죠. 또 이것은 speculative fabulation, 그러니까 사변적인 우화이기도 하고, 또 speculative feminism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이보그 선언이 그랬던 거죠. 사이보그 선언이 다른 그림을 만들므로써 아주 그 스페큘라티브한 그런 페미니즘을 얘기했고 아주 다른 우화들을 얘기했습니다. 실은 여러 손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것을 그린 바알라 골든선 여기 이렇게 그 시간의 누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감을 아주 두껍게 칠해서 이제 이런 손들을 표현하고, 이것은 이제 뉴카머인 거죠. 이런 손들이 여러 손들이 붙잡고 있고, 그것은 인간의 손만이 아닌 많은 복수종의 생물들의 크리터들의 손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실뜨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손들이 붙잡고 있고 새로 또 개입 들어오고 어떤 자는 실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누가 한 번 실뜨기를 하면 또 데워주고 있어야 되고 다른 자는 또 다른 실뜨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 그 패턴들이 계속 릴레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굉장히 실뜨기 해보셨지만 전 잘 못했어요. 굉장히 잘 풀어지고 잘 놓치죠. 그렇게 놓치면 누군가는 다시 잡아서 다시 또 시작하게 되고, 실뜨기는 실을 뜨는 자는 수동, 능동이 되죠. 그렇지만 능동이 되자마자 바로 대줘야 되기 때문에 공이 상대에게 넘어가고 수동이 되는 거죠. 그때는 상대가 실을 뜰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주지 않으면 실뜨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있어주는 거, 그것은 대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주는 거, 그것은 실뜨기를 계속하게 해주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의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워준다라고 하는 수동의 상태는 곧 데워주면 바로 자기가 능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능동으로 전환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뜨기가 계속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능동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복수종들의 삶들이 구성되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류세라고 불리는
이 파괴적인 시대, 시대는 이제 우리가 칭했던 수동적이라고 칭했던 그런 자원이라고 칭했던 그런 인간 이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뭐 non-human, more than human 이런 존재들이 계속 우리하고 실뜨기를 해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주면서 되어져 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수동적인 자들, 무능력한 자들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 신뢰를 우리가 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분이어서요. 인류세 얘기는 조금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웨이가 반려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한 근저에는 공생생물학이 있습니다. 공생생물학이 있고 거기에는 림 마글리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마글리스가 근무했던 MIT의 생물학과, 마글리스는 생물학과 교수이기도 했고 지구과학과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지구과학과에서는 이제 러브록하고 이제 그 코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홀에 있는 그림이고 이제 그 마글리스를 기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 공생을 그린 그림입니다. 세포는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죠. 그런데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우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우리 세포이죠. 체세포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 하나의 아주 퓨어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일한 기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잡다구리한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물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체세포가 인간의 게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뒤엉켜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생물학에서는 사실은 일종의 스캔들이었습니다. 19세기에. 주류 생물학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가령 이제 식물의 진핵세포를 그때는 이제 광학현미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관찰을 해봤더니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 세포 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는 올겐이라고 생각해 소기관이 있는데 그걸 계속 관찰해봤더니 그거는 세포 핵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분열하고 증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왜 세포의 주인은 세포 핵이거든요. 세포 핵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19세기에 이제 이런 세포라고 하는 것이 단일한 생명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공생체다라고 하는 가설은 19세기의 말에 많이 개진이 되었었습니다. 공생이라는 얘기도 이제 여러 차례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광학현미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과학은 비밀을 벗겨내는 활동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날조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려가죠. 그런데 이제 마글리스가 64년에 아주 기막힌 가설을 내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헤로웨이가 말한 speculative fabulation입니다. 매우 사변적인 우화인 것이고 사이언스 판타지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시 지구에서 진핵세포가 왜 그렇게 잡다한 기원들의 그 게놈들이 섞여 있는가라는 거에서 원시 지구에서 고세균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 고세균이 박테리아라는 도메인이 다른 박테리아를 잡아먹었단 말이죠. 잡아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이 느닷없는 소화불량, 이 사태, 소화의 실패가 이제 둘을 같이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논문은 15번 거절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론생물학회지에 실리게 됐고 지금은 이제 마글리스의 모든 가설이 인정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가설은 이제 생물학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가설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심비오제네시스 공생물 발생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거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번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융합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들의 두 생명체의 합체를 통해서 제네시스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 이제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리공생, 기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어와 악어새 뭐 이런 그 상리공생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기생 얘기 많이 지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뭐 박쥐에 기생하던 것이 지금 이제 나와서 인간을 감염시키고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이익교환 모델인 것이죠. 그 고세균이 잡아먹은 박테리아가 지금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세포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이익교환. 그래서 이익교환의 편리성 때문에 함께 공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굴리스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굴리스는 이들의 공생을 낯선 자들의 친밀성 인티머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함의들이 있는 것이죠. 그냥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받아서 헤로웨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영위되는 삶과 죽음에 불과를 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분자의 호기심,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 서로 껴안기를 향한 저항할 수 없는 이끌림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 장편은 이제 그 마굴리스의 공생 가설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막은 아주 단단하지 않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질질 셉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고 오줌을 누우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습니다. 이 고세균이 잡아먹은 박테리아도 그랬습니다. 배설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배설물이 박테리아가 배설한 배설물이 이 고세균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맛보니까 좋았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매우 수동적인 그냥 얘는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흘렸을 뿐이고 얘는 있으니까 그냥 맛을 보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죠. 매우 수동적인 과정이었지만 그것은 점차 진화적인 시간을 거치면서 매우 능동적인 수송 과정이 된 것이 우리 그 진핵세포들, 진핵세포가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를 이제 헤로웨이가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과 껴안기, 이끌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헤로웨이가 이런 이끌림, 갈망, 껴안기 그렇게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먹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식과 피식의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는 포식과 피식의 관계, 그건 사육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어이없이 실패해버렸고 그 덕분에 아주 예측 불가능한 다른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테라폴리스의 방정식은 그런 방식으로 변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포식의 방정식에서 박테리아 배설물이라는 변수가 또 추가돼서 차원이 추가되고 맛보기가 추가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더하기인 것이고 끝나지 않게 출렁출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공생 발생은 원시지구에서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굴리스가 애정하는 그런 크리터가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개체라고 해부학적으로 개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단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마굴리스는 홀로바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는 흰개미, 그러니까 이 흰개미는 아주 악명 높죠. 목재주택 같은 거, 이런 거 목재를 깔아먹기 때문에 목재주택 같은 것들이 흰개미의 습격을 받으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호주에 이제 산다고 해요. 호주에 사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흰개미는 목재의 섬유질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이 소화를 하는 것은 흰개미의 장속에 사는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라고 하는 이 녀석입니다. 흰개미는 이제 주로 흰개미는 버섯을 경작합니다. 개미들은 농사를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고 그것을 이제 먹이로 이렇게 퇴비로 만들어서 버섯을 경작하고 버섯을 먹는데 버섯도 이제 섬유질이 많으니까 이제 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흰개미는 믹소트리카 파라독사하고 공생체이고 또 이 개미는 버섯을 먹고 살고 목재를 갉아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는 이게 그 저배열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막 털이 많이 난 어떤 생명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배율로 보면 다섯 종류의 별개의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해요. 그런데 그 이제 분명히 이제 원생 생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선모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하나가 다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스페로에타 박테리아 같은 거, 매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져 있는 게 믹소트리카 파라독사인 거죠. 이것도 공생체이고 이것은 이것과 공생을 이루고 이렇게 공생체라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는 이제 수많은 우리 몸도 10%만 인간 게놈의 세포이고요. 그 기원이 10% 인간 게놈에 기원하는 건 10%밖에 없다고 해요. 90%는 다른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유전자에 있는 바이러스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수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그 발육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 엄마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미생물균이 만들어집니다. 이 흰개미 같은 경우에도 흰개미 유충은 개미의 배설물을 먹어요. 그 속에 믹소트리카 파라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배설물이 그 자기의 장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다윈이 얘기했던 생명의 나무입니다. 다윈은 우리가 모두가 공동의 조상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많은 생명들의 다양성,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번식을 통해서 세대를 거치면서 작은 차이들이 점점 누적되면서 아주 점진적인 누적을 통해서 아주 다른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생명의 나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모든 크리터들은 혈족입니다. 공동의 부모를 가지고 있죠. 혈족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친족이라는 것은 반개 혈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족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 먼저,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게 먼저 있고, 자식 이런 직계가 먼저 있고, 그게 좀 건너 어머니의 형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반계를 친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마글리스는 종의기원 150주 이런 생명의 나무들, 지금 신다윈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지탱하는 그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는 이런 경쟁 방정식입니다. 서로 독립적인 그런 개체들이고 그것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결국은 진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그러니까 그 고세균과 박테리아는 서로 살기 위해서 경쟁했잖아요. 먹고 먹히냐 경쟁했잖아요. 그것이 실패.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는 공생 이론은 그 신다윈주의 이론에다가 익스텐디드를 붙여서 이제 확장 진화 종합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해로웨이는 이제 그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실을 발견하는 무엇이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진화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developmentally,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그러니까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혹은
히스토리칼 인간의 어떤 그 역사들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그런 관계들 때문에 생명과 생명의 관계를 약육강식으로 보게 된 것이고 19세기 말에 공생 이론이 많이 나왔던 그때 공산주의적인 혁명들이 일어나고 실험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공생가설이 나온 거죠. 그리고 테크노 사이언스가 없으면 공생가설이 그러니까 마굴리스의 가설이 이미 70년 전에 얘기됐는데 그런 전자현미경이라든지 DNA 시퀀스라든지 하는 그런 테크노 사이언스의 발달 덕분에 더 정합적인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들은 서로 감흥하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이죠. 마굴리스가 이제 종의견 15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윈의 뛰어난 통찰이다. 그래서 칭송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통수, 아까 생명의 나무식으로 분기되어지는 그것은 올바른 토폴로지가 아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공통조상에서 분기를 거듭한다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어떻게 아주 도메인이 다른 그러니까 고세균과 진핵 그 박테리아는 정말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른 거거든요. 고세균, 진핵세포 여기 그러니까 고세균, 박테리아, 진핵 생물 이렇게 나갑니다. 도메인이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것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서 한 가지로 유전 물질이 이동하면서 먹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동하고 그것이 이런 그 생명의 나무가 아니고 그물망처럼 웹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굴리스의 가설이 먹기와 먹기의 실패로부터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종 혼효적인 결합, 그러니까 번식을 통한 그런 그 다양성이 먼저가 아니고 이종 혼효적인 이런 결합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다윈주의에서는 혈족을 만드는 거, 새끼를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거, 그것이 생명의 지상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도킨스가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고 말한 것들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마굴리스에 따르면 섹스보다 이때 섹스라고 하는 것은 번식을 위한 섹스를 말합니다. 섹스보다 먹기가 더 1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는 사태, 이런 것은 먹기와 배설, 먹기와 배설을 포함한 그 먹기의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선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족 번식의 역사적 의무를 다하기 전에 우선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친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혈족보다 훨씬 더 1차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는 사태가 바로 먹기를 통해서이고 그 실패가 만들어내는 틈에서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친족이라는 의미는 반개 혈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섹스 이전에, 번식 이전에 서로 이콜로지칼리,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진화적으로, 발생학적으로, 히스토리칼리 이렇게 섞여지는 살들이 섞여지는 그런 생명체들의 관계, 그것을 친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친척들 그것은 생물학적인 분류 체계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것과는 아주 다른 종류 카인드를 만들어냅니다. 종류라는 의미는 그 카인드와 킨과 카인드를 그러니까 헤로이가 같이 쓰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령 목축을 통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가축과 함께 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유당을 분해하는 그런 그 유당 분해 요소가 없습니다. 그 박테리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목축을 한 사람들은 그 우유 그러니까 그 포유류의 젖을 마시기를 통해서 서로 박테리아를 공유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설사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 젖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거. 이것은 다윈의 생명의 나무하고는 아주 다른 종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친척이고 동종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분류 체계에서의 그
동류가 아니고요. 동류가 아니고 다른 방식의 종류인 것이죠. 이제 그 헤로웨이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멀리하고 아주 불쾌감을 나타내고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도 아주 일정한 거리를 취합니다. 이것은 이제 7차 교육과정에 실린 그 교과서에 실린 도식인데요. 이렇게 전형적인 진보의 도식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있고 포스트 휴머는 잘 모르겠다. 어떤 방식으로 돼 있을지. 지금은 우리는 컴퓨터와 전자기기로 무장해 있는 남성으로 표상되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지금의 우리다. 트랜스 휴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휴먼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질병과 노화로부터 벗어난 궁극의 신체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휴먼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형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들이고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은 사실은 테크노 사이언스와 결합된 새로운 신체의 이질성을 주목하고 그런 이질성을 통해서 휴머니즘과 대결하고자 하는 담론이죠. 그런데 헤로웨이는 포스트 휴먼이 말하는 불사,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포스트 휴머니즘도 휴머니즘과도 거리를 둔다. 왜냐하면 그들은 맨날 너무나 거대한 이론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웨이는 그 포스트 휴먼이 말하는 불사의 삶, 이건 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고 극소수가 아주 우리보다는 훨씬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긴 생명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스트 휴먼이 말하는 그 미래는 그 극소수의 긴 수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몸바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진보의 이름으로 숨기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로웨이가 포스트 휴먼 대신에 새로운 형상으로 제시하는 게 퇴비입니다. 건포스트입니다. 포스트를 이제 메타플라즘 한 것이고요. 그래서 헤로는 휴먼이 아니라 후무스, 부식토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메타플라즘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 찌꺼러기, 그러니까 찌꺼기를 미생물들이 먹고 분해해서 만든 배설물, 그것이 이제 퇴비이지요. 그래서 퇴비 안에는 죽기가 있고 살기가 있고 죽이기가 있고 살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는 저는 이제 커피 가지고 퇴비를 많이 만드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도가 안 맞으면 금방 이상한 곰팡이가 피고 잘못해서 바퀴벌레가 들어가면 망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이고 그렇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기꺼이 퇴비가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웨이는 이를 위해서 2장, 그러니까 거의 다 해갑니다. 2장, 그 촉수 사유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가지고 와서 think we must think, 생각하세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그 생각하세요를 다시 제사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울프는 이제 삼기니에서 생각하세요라는 말을 했던 말이고요. 이것을 이자벨 스탕겔스하고 이제 뱅시안 데스프레가 야단법석을 떠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기니에서 이제 상기는 그렇죠. 전쟁 방지를 위해서 사상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받은 이른바 버지니아 울프가 말하는 교육받은 남성의 누이와 딸들에게 어떤 신사가 교육받은 남성이 기부를 요청하는 그런 편지에 대해서 이제 울프가 답신을 하는 내용이죠. 울프는 이렇게 얘기해 신사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매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명하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들의 긴 행렬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는 스프를 끓이면서 요람을 흔들면서 생각해 왔다고. 이제는 걸으면서도 생각해 보자고. 그들의 행렬을 보면서 생각을 멈추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정말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에게 충성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Anyway, 그래서 이런 think we must를 이자벨 스탕제로와 뱅시안 데스프레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에세이에서 버지니아 울프를 이어받아서 대학에 있는 자신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무한 경쟁에 대학이 휩쓸리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에세이가 이제 야단 법석을 떠는 여자들인데 사실 전쟁이 나려고 하고 전쟁 방지를 위해서 돈을 모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닌 건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저들이 말을 따라도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어받은 자기가 이자벨 스탕제르와 뱅시안 데스프레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think we must think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나는 우리에게 촉수적인 사유를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촉수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은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니죠. 몸으로 하는 것이죠. 촉수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헤르웨는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사는 피모아 크툴루라고 하는 거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피모아 술루로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서 촉수적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맨 앞에서 이제 When Species Meet에서 헤로웨이는 내가 내 개를 만질 때 나는 누구 혹은 무엇을 만지고 있는 것일까를 물었습니다. 촉수라고 하는 것은 촉수를 만져서 그것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터치를 통해서 누구가 되고 무엇이 되는 것이죠. 누구가 되고 무엇이 되는 것이죠. 촉수는 어딘가에 붙고 또 어딘가에 떨어집니다. 거미의 촉수는 8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뭔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언제나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 그것은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촉수는 유한한 개수이고 그래서 다른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결을 반드시 끊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복잡한 이야기 하나로 이렇게 동일성과 타자로 나누고 적과 동지로 나누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주의 아니야? 무엇이 맞다는 것이야? 라는 얘기를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복잡한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싸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헤로웨이가 텐테클러 띵킹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단하고 매듭을 만들고 무엇과 절단하고 무엇과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촉수는 또 다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모아는 긴 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어딘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와 결과를 엮어내지만 그것이 정해져 있는 길은 아니다. 결정론은 아니다. 그리고 촉수는 모든 방식으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열려 있고 어떤 방식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딘가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가 결별해야 됩니다. 친척도 그렇죠. 모든 것과 우리는 친척이 아닙니다. 코비드-19 우리 아직 친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헤로웨이는 우리에게 촉수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인류세라고 하는 담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인류세라고 하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담론 그것으로서 이 파괴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버지니아 울프를 데리고 와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야단법석을 인류세라고 하는 담론에 대해서 야단법석을 떨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결별하고 무엇과 다시 연결하고 누구와 친척이 될 것인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친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살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내 몸을 내가 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지극한 돌봄의 책임이 있는 것. 가족 간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돌봐야 되는 관계인 것처럼 그것이 가족이라면 사실은 가족보다 훨씬 더 1차적인 것이 친척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돌봄의 책임이 요구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종류들, 돌볼 수 있는 종류들, 그것은 친척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종류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어떤 종, 멸종위기에 있는 종 전체를 보호하고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너무 늦었다. 우리는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종류들을 만들어내고 그들과 친척을 맺고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친척 만들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슬로건 그러니까 선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블과 함께 하기는 이런 친척 만들기에 대한 요청, 다르게 생각해 볼 것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이 사태들을 응답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트러블과 함께 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밀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이제 자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박혀져 있으면서 소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촘촘하고 되게 타이트하게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지금 좀 많은 이론가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지치셔가지고 발표자분께서 좀 지치셔가지고 잠깐 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접속을 해지하지는 말아주시고 지금 34분이니까요. 45분까지 차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실 분들은 좀 질문을 좀 정리하셔서 다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